늘어나고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핵심은 그거야. 한국만. 2020년 4월부터 계속해서 적자로 나타나고 있고, 이때 우리는 기억이 나죠. 최상목 경제수석, 아직도 경제수석 하고 있습니다. 6월 달에 이런 얘기 했어요. 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려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 들고 그렇게 숙주로 설계돼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까지도 일본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던 거고, 우리가 반도체 소부장 안 주면 니들 대한민국의 제1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에 문제가 있을 거야 라고 질렀던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은 전혀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아까 한국, 대만 지금 그러니까 무역 적자가 줄어들고 있다 그랬잖아요. 일본의 무역 적자를 한번 볼게요. 지금 월 단위로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2023년 1월은 확 튄 측면이 있죠. 네. 이거 빼고 8월 달부터 해서 점점점 줄어드는 추세예요. 내가 중심이 돼서 상대를 잘 일종의 매니지먼트 한다고 해야 되나? 관리해야 되는 거죠. 관리. 그러니까 외교는 주고받는 거라고 네, 하잖아요.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 그래서 너무 다 줄 필요도 없고 너무 막 계속 소리 지를 필요도 없는 거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사실 예견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미 일본이 역사 수정주의로 간 지가 꽤 됐는데 그것을 바꾸겠다는 어떠한 신호 시그널도 없었고요. 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 그 의전 중에 굉장히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바로 오시지 않고 별로 좋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별로 좋은 얘기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다른 일본의 정치인들을 계속 만나고 막 이러면서 그 미국인 네가 이해를 해라. 이렇게 분명히 얘기해야 돼. 이건 대통령으로서. 아주 강하게 항의를 해야 그럼요. 된다는 거. 당연하죠. 대통령의 가장 큰 의무 중에 하나가 영토 수호 의무 아닙니까? 이건 그렇죠. 헌법상의 책무예요. 네. 예. 근데 이거를 얼버무리거나 대충 넘어가면 이 큰일 납니다. 이거는. 예. 아니 그렇지 않아도 미국 정부 얘기도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반도체 지원법 여기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는데 보니까 미국에서 지원금 받으려면 기업의 영업 기밀까지 제출해서 엑셀 파일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네. 현재 미국의 반도체 공장 설립하고 있는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국내 기업들 부담이 지금 클 것 같은데 네. 미국의 갑질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예견된 거예요. 아, 예견된 건데 우리가 너무 엎어진 거예요. 빨리. 미국 앞에. 저는 그렇게 보고 그때 기억나실런지 모르겠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왔을 때요.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을 찾아갔죠. 네. 그죠? 미국은 지금 그게 아주 큰 관심사예요. 특히 이제 미국 정부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떻게 세계가 변해가고 있냐면 미국의 과거에는 가장 큰 전략 산업, 전략 그 에너지가 원유였죠, 원유. 그래서 중동이 미국한테는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네. 사우디를 전적으로 밀어주면서 미국이 원유 좀 벌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 대책을 논의하는 건 좋아요. 필요하죠. 그런데 뭐 이렇게 아이를 3명 낳으면 뭐 이렇게 뭐 군을 면제하겠다라든지 뭐 그런 물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런 얘기들이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디서 그런 얘기가 흘러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흘러나온 얘기들만 들어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사고방식인가. 그러니까 일단 제가 볼 때는 저출산의 원인에 대한 진단이 전혀 국민들하고 동떨어져 있다. 현실하고. 좀 이렇게 혹시 그 굉장히 옛날 분들 네. 혹시 모여가지고 육아나 출산에 대해서 좀 고생 안 하신 분들 모여서 이거 논의하시는 거 아닌가 혹시. 예, 이런 얘기를 하려면 제가 볼 때는 진짜 현재 출산과 육아에 대해서 고민이 깊은 젊은 분들. 네. 이런 분들 남녀를 막론하고 이런 분들 얘기를 많이 들으셔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성이 아이 낳는 기회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조금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이 네. 흘러나온 얘기들 들으면서 아이는 엄마가 낳는데 그리고 군대를 가는 게 무슨 벌 받는 것도 아니고 군대 가는 게 마치 벌점을 깎아준다 이런 느낌으로 좀 들렸거든요. 네. 그것도 좀 이상하고 도대체 저는 지금 젊은 사람들이요 저출산 이게 출산이 낮고 한 거는 일단 결혼을 많이 안 해요. 늦어지거나 안 네. 하거나. 그렇죠. 그다음에 출산을 안 하는 건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희망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아이를 낳아도 이 아이를 제대로 키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일단 주거 환경도 그렇고 네. 집도 뭐 이렇게 집 워낙 집 마련이 마련하는 것도 어려우니까. 내 집 마련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전세도 비싸고. 네. 그렇다고 뭐 또 교육도 굉장히 교육하는데도 너무 힘들고. 네. 그다음에 육아도 말이 그렇지 무상보육이라고는 해도 우리가 출퇴근하면서 일을 이제 맞벌이를 해야 되는데 아침 저녁으로 그 출퇴근 새벽에 나가야 되잖아요. 예, 집이 보통 경기도 있는 외곽에 있는 네. 경우도 많고 또 지방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때는 안 해요. 어린이집이 문을 안 연다고 새벽에. 그러니까 일찍 그죠? 출근하고 늦게 네. 퇴근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돌봄 받기가 또 어려운. 그럼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제가 유럽 회사에서 프랑스 회사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렇게 파견 나가서 유럽에서 일을 잠시 하거나 이럴 때 상황을 보면 차이가 물론 유럽은 좀 우리하고는 좀 문화적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그거는 있지만 가장 저는 부러웠던 게 육아와 관련된 시스템이었는데 어쨌든 많은 것들이 배려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 출근 시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유연하게 하고 있다. 나이로도 그렇고 어떤 삶의 그 환경도 그렇고. 네. 예, 그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귀담아 들어주시길 바라면서 네. 오늘 유튜브 토크 여기서 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 와인은 정치인 이현주이자 엄마 이현주의 얘기를 들어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만장의 쉬운 뉴스 설명서, 김혜영의 뉴스 공감. J'ai une question. Si tu sais guérir les blessures, pense-moi.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하영재 체포동의안은 총 득표수 281표 중 가 160표, 부 99표, 기권 22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떤 부분 좀 중점적으로 설명하시는 게 부족하세요? 가결이 됐는데요. 저는 최근 3번의 체포동의안 설명을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이 했습니다. 결과가 달라진 거는 저한테 물으실 일이 아니라 안에 계신 의원님께 물으실 일 같습니다. 장관님,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부결이 됐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오늘 표결 결과를 좀 평가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똑같은 기준으로 3번 다 똑같은 기준으로 최선을 다해 설명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달라진 이유는 저한테 물으실 일이 아니고 표결하신 의원님들께 물어보셔야 될 문제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회의원 하영재 체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나오셔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장관 한동훈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의원 하영재에 대한 체포 동의 요청의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 요지는 2022년 경남도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경남도의원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후보자 누나로부터 브로커 통해서 7천만 원이 든 쇼핑백을 받고 2020년부터 22년 6월 23차례에 걸쳐서 사천시장 및 남해사무소 사무국장으로부터 사무실 운영비 등 명목으로 총 5,750만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는 등 합계 1억 2,750만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다는 겁니다. 먼저 체포 동의 요청은 구속에 동의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영장 심사를 위해서 판사 앞에 나갈 수 있게만 해달라는 요청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3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증거가 확실한가? 둘째, 혐의 내용 무거운가? 셋째, 증거인멸 등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될 사정이 있는가입니다. 첫째, 증거가 확실한가? 혹시 동료 의원이 하지도 않은 일로 억울한 일 당하게 하는 것 아닌가 우려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돈을 받았다고 말하는 하 의원의 육성 녹음, 돈이 든 쇼핑백을 들고 나오는 CCTV 등 객관적 물증이 많습니다. 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사람도 다수여서 한두 명의 입에 의존하는 수사도 아닙니다. 하 의원은 불법 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빌린 돈이라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사천시장 등 공여자를 비롯해서 전달과 수수에 관여한 하 의원의 일부 보좌 직원들과 브로커 등이 하 의원으로부터 직접 부탁을 받거나 공천 청탁에 대한 대가로 자금을 주고받았다고 명확히 진술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 의원과 같은 정당 소속이거나 그 지지자들인데다가 다양한 방식으로 독립적으로 관여한 다수 사람들이 톱니바퀴처럼 맞아떨어지는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빙성이 높습니다. 이제부터 물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천 청탁과 함께 받은 7천만 원 부분에 대한 물증으로는 하 의원은 돈을 받지 않았고 공여자에 대해서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만 동생 공천 청탁으로 브로커를 통해서 돈을 건넨 공여자가 경선 컷오프 탈락 직후 하 의원을 사천의 자택으로 찾아가서 돈을 잘 받은 게 맞냐고 묻자 7천만 원 받았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하 의원의 목소리가 그대로 녹음된 녹음 파일, 하 의원 휴대전화 연락처 메모에 청탁받은 내용, 즉 도의원 희망이라고 메모해둔 자료, 하 의원이 브로커가 운영하는 식당에 빈손으로 들어갔다가 브로커가 돈을 담아서 전달했다고 하는 바로 그 쇼핑백을 든 채 브로커와 인사하고 그 식당을 나서는 모습이 그대로 찍힌 CCTV 영상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천시장 등으로부터 받은 5,750만 원 부분에 대한 물증으로는 사천시장의 활동비 대납 사실을 인정하는 당협회장단 회의록, 현금, 입출금 내역 등의 금융자료, 보좌관이 금품을 수수한 이후에 하 의원에 전달하기 전에 촬영한 현금 다발 사진, 현금 전달 내역이 기재된 보좌관의 업무 수첩, 하 의원이 남해 사무국장으로부터 직접 받은 현금이 든 봉투 등이 있습니다. 둘째, 혐의 내용이 무거운가? 만약 저 혐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검찰 주장대로
지위고가 불문하고 구속되거나 실형 선고받을 만한 사안인가 하는 점입니다.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공천 헌금 등으로 이 정도 돈 받은 사안에서 거의 예외 없이 구속 기소되거나 실형 확정되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2014년에는 당협 사무국장이 천안시 의원 공천과 관련하여 이 사안보다 훨씬 적은 2천만 원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바 있습니다. 현대민주주의의 정당은 국민 세금 지원받고 민의를 대변해야 하는 공당입니다. 경남도당의 공천관리위원회 운영 지침은 상습적인 전과자를 원칙적으로 공천에서 배제하도록 정하고 있었지만 하의원이 10여 차례 전과 있는 공여자 동생이 경선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책임당원 100% 경선 방식을 채택하도록 의견을 제시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혐의 내용대로라면 단순히 돈을 받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시대가 변했어도 대한민국의 법과 국민 상식이 매간매직 행위를 무거운 범죄로 보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셋째,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한 상황인가? 수사 과정에서 마치 하의원 몰래 보좌관이 알아서 돈 받은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보좌진들이나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하고 휴대전화